지난 한 주간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많은 뉴스들을 쏟아냈죠. 이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소식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전하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애널리스트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12일 이스라엘이 바레인의 무인 항공기와 대드론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대이란 중동 동맹국 간의 거래이며 드론과 방어체계의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익명의 바레인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가 바레인과 협력해 정보 장교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이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의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을 드론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사살된 마에르 알-아갈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IS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그의 죽음으로 핵심 테러리스트의 작전 수행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7월 14일 제21회 마카비안 대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이르 라피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마카비안 대회는 4년마다 전 세계의 유대인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유대인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며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선수들이 출전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과 미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가상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I2U2 포럼에서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는 4개국의 에너지, 식량 안보, 환경 및 국방 분야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피드 총리는 이 협력은 지역적이지만 결과는 범지구적일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의 통합에 대한 지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이란 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첫 중동 방문에 나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여정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13일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야이르 라피드 총리와 함께 예루살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과 최후의 보루로 이란의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5일에는 서한지구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한화로 약 4,200억 원 상당의 추가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이번 순방의 핵심 키였던 원유 증산 관련 논의는 해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에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물가 폭등의 원인을 서방 주도의 친환경 정책 탓으로 돌렸고 사우디는 이미 최대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추가 생산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의 우려 속에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했지만 쌀쌀한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귀국한 가운데 다가올 11월 중간평가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주요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다가 원래는 6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7월 13일 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3개국을 방문했던 그 목적은 뭘까요? 이미 이제 지난 8일에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고한 칼럼이 나왔는데요. 그 중동 방문 목적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인권 탄압 국가인 사우디, 이스라엘 중동 순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변을 남기는 이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를 위한 고유가 잡기, 그다음에 또 사우디 증산 타진,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로 인해서 전통적인 중동 동맹국 달래기가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란에 대한 그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안 된다. 상황이 악화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미국은 이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다른 대통령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외교적 수사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핵 보유 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데커레이션이라고 예루살렘 공동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위한 노력을 제어하긴 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라요. 이스라엘이랑 이제 미국이랑. 바이든은 대통령은 외교가 최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말로는 이란 핵 개발을 못 막는다라고 이제 약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명시적으로는 이제 뭐 외교적 수사는 많이 이렇게 뭐 앞전을 강조했지만은 회담 전과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두 국가 해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란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란이 또 곧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진행 중인 그 핵 협상 복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란도 외교적 수사는 외교적 수사로 이렇게 맞대응하듯이 이란도 미국 주도의 반이란 전선 구축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카타르에서 핵 협상에 대해서 뭐 카타르부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는 강하게 그렇지만 실제적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란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 입장만 이렇게 반영하면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약 7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조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을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긴급 여론조사가 실시됐거든요. 조사 주체가 이스라엘 민주연구원 IDI에서 18세 이상 성인 6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유대계 79%, 아랍계 54%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회담 전에 이제 사우디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 바이든 행정부 역할에 대해서 유대계는 긍정이 46%, 부정이 46%. 아랍계는 긍정이 35%, 부정이 39%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화해 정책, 이른바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 유대계 82%, 아랍계 64%가 바이든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오호 이런. 특이한 것은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 이스라엘 방문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방문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키파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그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갔는데도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을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간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안 간 걸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제 외교는 일단 옵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지냐가 굉장히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가 중요한데 나름대로 바이든의 의중은 약간 친팔레스타인으로 있다는 게 이 이제 외교적 행보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방문 중에도 라피드를 대동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화해 중재 못을 하려면 과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 양쪽 정상을 불러서 이렇게 이국가 해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한 방이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 화해 중재를 원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였다라면은 라피드를 대동하고 갔었어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통고협약에는 그 이른바 그 전통적인 그 기도회는 안 하고 그 유대인인데 아닌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하고 근데 친팔레스타인 혼자 단독으로 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 의중이 반영된 것이죠.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서한 지구에 있는 베들레헴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바스를 만났는데 아바스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팔레스타인에게 3억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이걸 돕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역을 들여다보니까요. 1억 달러 정도 병원에다가 의료 지원으로 이제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00억, 한 199억 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식량난에 시달리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지원하기로 했고요. 근데 핵심이 이제 이 전체 지원 액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2억 100만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금 지원을 끊었던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브래드 TV 시청자께서는 아시겠지만 UNRW는 대표적인 반유대 장체죠. 뭐 BDS도 지원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보도해드렸지만 유대인 혐오 증오 교과서 기술에 재정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테러범 가족들의 갖다 경제 지원하는 이제 테러범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인데 여기다가 3분의 2 예산을 투여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전에 그 저희 브래드 TV에서 방송했던 브래드 브리핑에서도 제가 쭉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UNRWA로 이렇게 지원해도 이것이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일부 정치 지도자들 윗사람들이 다 중간에서 착복한다고. 예전에 2020년도 1월 28일인가요? 그 미국의 예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평화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돈을 5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조 원인데 그 500억 달러면은 지금 그 조 바이든이 얘기했던 4억 달러에 비하면 100배나 더 많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이. 근데 이번에 이 조 바이든이 제시한 3억 1,600만 달러 이거 받아들일까요? 감독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 정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그 지원 패키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력갱생 경제활동 돕기 위한 인프라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죠. 주민들 위한 투자니까. 아하, 이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지도부 관료들의 월급, 유관 테러 지원 세력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한 피해의 기득권 유지가 중요하므로 당연히 원조를 거부할 명분은 없죠. 생활비니까. 그동안 그 미국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뭐 오바마 때도 그렇고 클린턴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그 평화 문제를 다루면서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역시 뭐 지금 그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두 국가 해법을 요구를 한 거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것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 두 국가 해법을 따라라 이렇게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한마디도 안 꺼냈다고요? 예, 그게 이제 앞서 이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화해 정책에 대해서 유대계 82%가 반대하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든이 이번 순방이 미국 국내 정치 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한 일종의 정치 쇼라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국내 정치 입지가 취약한 라피드 대행에 대한 정치적 고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급을 싹 빼버린 것이죠. 그러면 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물로 라피드 대행은 과연 뭘 해주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유대인 정착민이 관리해온 에리아 C 구역, 그 구시 에치온 섹터를 이제 팔레스타인 건설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최근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업 승인은 사실상 이스라엘 관할이었던 에리아 C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보한다는 거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구시 에치온 섹터는 그 베들레헴 중부와 그 동부 지역에 퍼져서 위치한 지역인데요. 정착민들이 이제 여기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팔레스타인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기한 걸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지 언론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 쪽에다가는 그 두 국가 해법 얘기를 전혀 꺼내지도 않고 그 뒤에 갔던 베들레헴에 가서 마무드 아바스 앞에 가서는 두 국가 해법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그 아바스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국가 해법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동상이몽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거든요. 지금처럼 테러 지원 세력 하면서 원조 자금 받는 게 편하죠. 국가를 이제 설립하는 것보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사실상 팔레스타인도 일국가 해법을 원합니다. 여기서 일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 중심이 되는 일국가. 이스라엘도 유대 공화주의 진영에서도 일국가 해법을 원하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 국가 해법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상이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에 반영된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 영사관을 이제 개관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지부지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몽리라고도 보여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경호원이 문제돼가지고 또 본국으로 송환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스라엘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그 대통령 자체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연설을 하면서 말실수를 했어요. 이런 말실수가 이번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홀로코스트의 공포
호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잘못 읽어가지고 영광 아너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터를 잘못 읽은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해군사관학교나 이제 육사 졸업식에서는 그냥 단순 졸업식 축사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정책을 이렇게 투사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를 언급하다가 거기다 북한을 포함한 실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또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국가 원수를 물론 최근에 이제 대선을 치렀긴 했지만은 그 기본 아닙니까? 윤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이제 얼른 또 고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반적으로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제 뭐 이게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은 과거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11월 달에 이래가지고 뭐 재선에 이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올해로 나이가 79살이라고 하는데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 여론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뭐 2기 행정부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워낙 인기가 저조해요, 부통령도.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스페큘레이션인데 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제 미셸 오바마가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지에서 호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팔레스타인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했는데 원래 이 조 바이든은 그 사우디의 인권 문제, 그 자말 까시쿠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선거 당시에도 사우디를 향해서 앞으로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이번에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리포팅에서 자주 이제 언급되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 현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한테 증산을 요청하러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 해당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떠난 뒤 사우디 외무장관이 증산 논의는 없었다. 이건 오펙 플러스 그 회의체에서 결정할 의제지 미국과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동 방문에서 이제 원유 증산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긍정적인 이제 외교적 수사를 했는데 그 MBS 왕세자는 이제 물가 폭등의 원인이 서방의 이제 그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 친환경 정책 때문에서 오펙을 이제 문제 삼지 말아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중동 순방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뭐 만나도 그 소득이 없을 것 같으면은 오란 얘기를 하시는 말지 왜 오라 그래가지고 그 나이도 어린 그 빈살만이 그 79살에 조 바이든을 앉혀놓고 쉬고 쓰면서 아직도 사우디를 왕따시킬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비아냥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모욕을 받았습니까? 이른바 언론인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때문에 이제 인권 탄압으로 찍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뭐 외교 무대에서 복수를 한 거죠, 사우디. 그럼 조 바이든은 이번에 그 사우디 가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화해 이건 뭐 또 물 건너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형 무기 판매하고 이제 방공망 실전 배치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약간 이제 보도를 해왔거든요. 이런 걸 이런 실무 의제는 뭐 마치 완성된 것처럼. 근데 막상 보니까 이제 반이란 방공체제 사업도 회원국 그 걸프 연합 회원국들이 약간 시큰둥하는 반응이에요. 특히 이제 UAE, 사우디, 바레인 등 국가들은 요르단, 카타르와 공동 방위 체제에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걸 엮으려고 지금 했거든요. 범중동 뭐 방공 체제라고 해서 그 이유가 보니까 요르단, 카타르는 대표적인 친이란 세력이고 친무슬림 형제단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대립된 사람하고 어떻게 공동 방공망 체제를 만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 단계가 정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군사 정보가. 근데 적대국이랑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무시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빈살만 MBS가 사우디의 실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나라 강국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그래도 대통령과 왕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30 몇 살의 그 젊은 왕세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서열상 그렇긴 한데 이제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왕자들이 엄청 왕자의 난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근데 아마 MBS가
그 후계자인 건 명시적으로 나와 보이고 또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 이스라엘 항공 개방이 양국 외교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또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을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 이스라엘 영공 개방이 양국 관계의 외교 정상화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공 개방이 양국 외교 정상화의 첫걸음, 어떤 프리커설도 아니다, 선행 조건도 아니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선결 조건은 팔레스타인과 관계 정상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국가 해법에 합의를 하면 그때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전통적으로 사우디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핑계예요. 명목상으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거리로 제일 좋은 게 항상 팔레스타인이니까 중동 국가들은 그걸 이제 이국가 해법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이건 바이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죠. 사우디의 빈살만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한 외교적 수싸움을 계속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총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완전히 이제 실패한 하나만한 회담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현지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 실패 1번, 원유 증산 실패 2번, 그 다음에 이란 핵 협상 지속, 이스라엘과의 동상이몽 이것도 뭐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세모라고 볼 수 있고요.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계 최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가자 지역에서 4발의 로켓 공격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에게 에리어 C 구역을 양보했고요. 간츠 그 구 연정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취약한 라피드 대응과 미국 바이든을 위한 정치 쇼에 불과했죠.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중동 정책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원유 증산을 타진하기 위해서 주변 중동 국가를 약간 들러리 세운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논조는 지난 8일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 정확하게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 의도가.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담 하나만한 정치 행사였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동 방문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서서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일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대의 무인기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미 백악관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현지 언론은 이번 회담이 서방의 제재 속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대응한 반서방 전선 구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은 미국의 세계 패권 상실이 예견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활발한 그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조 바이든이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 또 팔레스타인 방문하니까 거의 동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번엔 또 이란을 갑니다. 지난 19일 바로 어제네요. 19일 날 그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면서 터키에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불러들였어요. 세 사람이 3자 회담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러시아의 푸틴이 이러는 겁니까? 바이든 중동 순방에 맞춰서 이제 일종의 맞불 회담이죠. 러시아도 우리도 살아 있다는 거 보여주는 회담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러시아가 터키에 드론을 제공해달라, 또 시리아 내전 문제를 다뤄보자 이랬다고 그러는데. 예, 공식적인 이제 어젠다는 이제 시리아가 이 삼국이 다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내전에 시리아 내전 사태를 논의하는 거는 뭐 항상 단골 주제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란은 서방 제재 속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세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죠. 제재를 피해서. 대부분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다 안보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회담은. 근데 보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필요한 드론을 이란, 터키에 타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수도 테헤란 남쪽 카시안 비행장에서 이제 시연회를 했다고 해요. 드론 시연회를. 그러니까 근데 대상 오디언스가 누구냐면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죠. 조달청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봤다고 합니다. 이란의 드론 시연회를 봤다라는 건 어떤 구매나 이런 뭐 분석하러 들어간 것이죠. 실사 파악하러.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전 세계 한 3, 4대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끄는 방산 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조약한 이란 드론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현지 매체들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첨단 장비 쪽, S-300이나 400이나 첨단 장비 쪽에서는 우세한데 이걸 계속 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또 이게 다시 또 생산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될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대리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값싼 전술교리 $100도 안 되는 그런 드론으로 이제 장기 내전 하는 데는 최고거든요, 그게. 아, 이란이 만든 드론이 그렇게 싸요? 예. 나도 좀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목욕할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론을 이제 막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드론이 있어요. 근데 주로 대부분 이제 고사양 광학 장비를 쓴 이제 정찰 장비고, 근데 이란은 이제 값싸니까 이제 이 용도가 뭐냐면 카미카즈처럼 그냥 자살 폭격이에요. 그냥 미사일처럼. 예, 그러니까 미사일 같이 이제 무슨 유도 항법 장치 달면 비싸잖아요. GPS. 그러니까 이제 조정해가지고 드론으로 그냥 갖다 때려 맞히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새로 이게 러시아도 군대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교리가 발전하는 것처럼, 아, 따지고 보니까 이란 교리가 좋았구나, 전술 교리가 해서 그거를 아마 받아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끼리끼리 이렇게 좀 초록 운동색이라고 이렇게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가 만나니까 갑자기 또 하마스가 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전략적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미국은 패권을 잃게 될 것이다. 하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간에서 이제 무질서한 조기 철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미국이 억지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의 그 신뢰도를 많이 추락시켰죠.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국제 곡물가, 원자재 고유가를 해서 경제 위기를 지금, 이거 사실상 미국발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초래한. 그다음에 또 사우디와 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뭐 페트로달러도 이제 위협되는 지금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 패권국가 제국의 조건인 기축통화 금융과 안보 패권 신뢰가 이제 약화되면서 소수 무장 세력인 하마스는 생존 차원에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치의 기본은 미국을 축으로 하거든요. 그게 뭐 동아시아가 됐건 중동이 됐건.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공백이 발생하면은,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마스처럼 소수 정파들은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로 변환되는 그 흐름을 읽은 거죠. 하마스 무장 정파 세력이. 그래서 그 대안 세력으로 미국이 이제 뽀개지면 그 다음 대안 세력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강대국들과 전략적인 이제 제휴를 강화를 이제 유대를 모색하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하마스 당내 행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방문하면서 별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보도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그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는 이란과 터키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이죠. 예상을 하면서 이러다가 이게 1980년대 이전에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냉전이면 오히려 좋죠. 양극 체제니까. 미국 러시아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냉전 후에는 미국 이제 원톱 체제가 아니니까 이른바 일극 체제에서 이게 붕괴되면서 이제 다극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회복하면은 냉전 시절 양극 체제로 가면은 그 분석이 이제 맞을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양쪽에 지금 배팅하고 있어요. 중국도 같이 교류하고 러시아도 교류하고 미국도 교류하고, 이 부분 회담이 그걸 보여준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맹은 아니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본때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번에 사우디가. 이게 이 시기를 지금 그 암울했던 카터 행정부로 볼 거냐. 그 이후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냉전 종식시키고 이제 원톱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이 와야 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지만, 그 냉전 체제로 가는 거는 앞으로는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기의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세 나라 대통령이 방송 날짜로 치면은 어제 모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모여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러시아의 푸틴과 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또 이란 대통령이 모여서 무슨 또 꿍꿍이와 어떤 작당들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또 소개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첨부드리자면 그 투르키예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배팅을 해요. 어떨 때는 동구 쪽, 어떨 때는 중동 쪽, 미국 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딱 각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란하고 뭐 사우디 대립각이 있고 이스라엘하고 대립각이 이렇게 있는데 터키는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지정학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투르키예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중동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게 더 있어 보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